안녕하세요. 세미나 10일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됐는데 오늘 19장 해석에서 전의로 3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시간을 위해 두 가지 사항, 동일시 계능에 대한 프로이드의 이론에 근거한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동일시에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있으며 이는 프로이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동일시의 항들 속에서 그렇게 쉽게 사랑의 퇴행이 일어나는 것은 놀란 듯합니다. 이는 사랑과 동일시가 어떤 영역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사랑의 대상에 대한 과대평가 즉 페어립타이트 사랑에 빠짐과 나르시즘이 정확히 동일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그의 텍스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동일시라는 거, 이 동일시라는 것은 자기의 만족을 위한 동일시는 다 상상계입니다. 자기의 만족, 그 나르심적 자아를 만족시키는 그 동일시, 이건 모두 상상계예요. 이 차이에 대한 동일시 또는 다름, 어떤 격차, 절대적 차이, 이런 그것을 마치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동일시는 이 상상계죠.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 동일시죠. 분석 상황에서도 그 분석가에 대해서 페어립타이트 사랑에 빠지는 거 이건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어떤 그 발전이나 성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죠. 프로이드는 이 정도에서 멈췄는데 여러분은 영국인이 말하듯 이에 대한 다양한 단서, 흔적과 족적을 그 텍스트 속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프로이드가 거기서 멈춘 것은 무언가를 충분히 구분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저는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중 동일시를 다루고 있는 장에서 두 번째 유형의 동일시를 강조했는데 이는 그것으로부터 아인츠거 쭉 단항적 표지 또는 그 단일 특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아 이상의 토대와 중력을 간파하고 추출해내기 위해서였지요. 단항적 표지란 무엇일까요? 루스트의 영역에서 쾌락 영역에서 특권을 부여받은 어떤 대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2차적 동일시에 해당되죠. 그 단일 특질을 동일시하는 것. 이것은 원초적 동일시, 즉 나르심적 동일시, 이상적 자아를 확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울 뒤에 있는 어머니의 표정,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눈빛, 이게 이제 아인츠거 쭉 단일 표지라고 할 수 있죠. 단항적 신입형, 단항적 표지. 그것을 내가 동일시하는 것은 2차적 동일시. 이건 상징적 동일시인데 이거는 상징적 동일시입니다. 이상적 자아는 완전히 상상적인 그 동일시지만 이 단항적 표지와의 동일시는 상징적 동일시인데 그것도 이상적 자아를 확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상상적, 상징적 동일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항적 표지는 프로이드가 첫 번째 유형의 동일시와 연관시켰던 나르심적 동일시의 첫 번째 장에 속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장에 속하는 것이죠. 참고로 그는 아주 흥미롭게도 첫 번째 유형의 동일시를 어머니에 대한 리비도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는 당연히 신화적인 시간일 텐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일종의 시원적 기능이나 모델 속에서 구현시킵니다. 그 프로이드가 단항적 표지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이상적 자아를 위한 그 동일시와는 구분했죠. 그것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락강은 그 어머니의 표정이나 눈빛, 목소리 이거와의 동일시라고 본 반면에 프로이드는 시원적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아기가 출생하기 전에 모든 아이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신화적인 다낭적 특질이 다 새겨져서 출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란 존재에 대한 그 다낭적 표지가 신화적으로 몸의 어딘가에 새겨져서 그래서 출생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이거는 그 시원적 어떤 그 신화적인 그 동일시죠.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 아버지와의 동일시는 신화적인 동일시입니다. 주체가 매달리는 한에서의 다낭적 표지는 욕망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욕망의 장이란 시니피앙의 지배하에서만 주체가 타자와 관계하는 맺는 수준에서만 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그 이상적 자아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나르심적 만족을 향한 욕망. 이게 이제 엄마라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구성되는 그 욕망의 장이죠. 그러한 욕망의 장의 다낭적 표지가 소속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다낭적 표지의 기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타자의 장입니다. 엄마의 장이죠.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당시 개진한 지형학으로 볼 때 동일시의 주요 계기들인 이상화, 자아이상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그 타자의 장, 엄마의 장을 통해서이기 때문이죠. 저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을 때마다 하나씩 칼자국을 내서 수를 세는데 사용한 원시 시대의 뼈를 예로 들어 그 최초의 시니피앙의 흔적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아이상의 영향력의 본질적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교차, 즉 다낭적 시니피앙을 루스트의 장, 나르심적 장, 루스트의 장 속에서 다시 말해 나르심적인 1차적 동일시의 장 속에서 기능하도록 만드는 교차 속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저는 자아이상, 즉 주체에게 거울 앞에서 자신을 안고 있는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존재가 거울 속에서 그를 쳐다보는 것에 대해 기술한 바 있습니다. 아이 뒤에서 거울 속에 비친 아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이나 눈빛, 이것이 다낭적 표지 시니피앙이라고 그랬죠. 거울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자의 지표에 매달림으로써 주체는 자아이상이 아니라 이상적 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사랑스러운 것이길 욕망하는 지점이 출현함을 보게 됩니다. 엄마의 그 다낭적 표지를 통해서 이상적 자아가 강화되는 것이죠. 확인되고 강화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아이상이 구성해내는 기능, 원동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얼마 전에 한 소녀가 귀엽게도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저 자신에게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누군가가 저를 돌봐줘야 할 때죠.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는 전이의 첫 번째 단계에서 작용하는 전이의 원동력의 비밀을 순진하게 털어놓은 셈인데요. 분석에서 주체가 분석가와 맺는 관계의 중심은 자아이상이라 불리는 특권화된 시니피앙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한 수준을 통해 주체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만큼이나 만족감을 느끼게 될 테니 말입니다. 분석가가 환자를 사랑스럽게 또는 불쌍하게 또는 자랑스럽게 이렇게 바라봐주면 환자는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그만큼 만족감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이와는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성질의 동일시를 설정하는 것으로 분리 과정에 의해 도입됩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분석을 통해 발견된 특권화된 대상, 순수하게 위상학적인 현실을 가지고 있는 대상, 충동이 그 주위를 맴도는 대상, 여러분이 분석을 통해 깊고 있는 천 속에서 수선용 나무달걀처럼 불쑥 튀어나온 대상, 바로 대상 A입니다. 분석에는 이러한 그 특권화된 시니피앙이 하나는 분석가가 환자를 만족시키는 그 시니피앙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 환자의 결혈을 자극하는 시니피앙이 있는 것이죠. 그게 다 특권화된 시니피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 결혈을 자극하는 시니피앙에 의해서 환자는 엄청난 그 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통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은유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결혈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때
그때 생기는 그 환상 속의 이미지, 어떤 것이 바로 대상 A 아니겠어요? 이러한 대상은 충동 속에서 인간의 삶에 성의 의미를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신입향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통해 규정되고 명시되는 부분을 지탱합니다. 성의 의미를 등장시키는 것이 신입향의 작용이다. 결국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그 부명을 통해서 성 정체성이 확보되면서 자신의 성 정체성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이제 부명이라는 신입향의 작용이죠. 말하자면 인간이 신입향을 거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성과 그 의미 효과는 항상 죽음의 현존을 현존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과 그 의미 효과가 죽음이라는 현존을 현존화한다는 것은 결여를 현존화한다 이런 얘기죠. 결여를 현존화한다. 아이가 자기의 그 성 정체성과 그 의미 효과를 파악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그 부명을 수용할 때 가능한 것이고 거실을 수용할 때 가능한 것이고 그걸 상징적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실을 받아들이는 것, 상징적 죽음. 왜 죽음이란 말을 썼을까요? 그건 자신의 결여를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예. 자신의 결여가 현존화되는 것이죠. 성과 그 의미 효과라는 건. 삶의 충동과 죽음의 충동이라는 부분은 그것이 충동의 두 가지 양상을 보여주는 것만큼 옳은 것이죠. 하지만 이는 모든 성적 충동들이 무의식의 의미 효과의 수준에서 분절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한에서만 그렇습니다. 모든 성적 충동들은 무의식의 의미 효과의 수준에서 분절되는 한에서 그렇다 이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결여를 지각하는 수준에서 분절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성적 충동들 이것은 섹스에 대한 충동이 아니죠. 이건 섹슈얼리티, 즉 상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그 충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원적 상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충동. 근원적 상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충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실을 지각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자신의 결여를 지각했다는 걸 전제로 해야만 성적 충동이 분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충동들에 의해 출현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충동은 결여로부터 출현하고 결여로 들어가는 것이죠. 충동은 결여로부터 출발해서 결여로 도착하는 거예요. 출발하고 도착 지점이 다 같습니다. 결여.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때 죽음은 신입형으로서의 죽음, 그저 신입형에 불과한 죽음일 텐데 이는 과연 죽음을 향한 존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기 때문이죠. 어떤 조건, 어떤 결정론 속에서 신입형의 죽음이 완전 무장한 모습으로 치유 속에 불시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관계들을 분절하는 방식에 따라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정론 속에서 신입형으로서의 죽음이 완전 무장한 모습으로 치료 속에 불시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변장한 모습으로 결여가 이 죽음의 신입형이 또는 신입형으로서의 죽음이 나타나는 것은 그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 가면을 벗기는 게 바로 담론 과정이죠. 대상 A 기능에 의해 주체는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존재의 흔들림에 소외의 본질을 만드는 의미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대상 A가 드러났다는 것은 바로 그 욕망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소외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결여를 받아들였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대상 A가 떴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흔적들을 통해 대상 A 기능을 충분히 파악해냈습니다. 대상 A는 욕망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욕망의 소위 원인이라고 하죠. 언젠가 저는 언어적 환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는 목소리라는 용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언어적 환각에 대한 현상학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이 발화할 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그 발화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목소리에 발화의 내용이 실려 나오는 것이죠. 이 목소리라는 것은 언어의 하나의 그 물질적 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언어의 물질적 차원. 그리고 그 발화의 내용은 바로 언어, 말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언어의 물질적 차원인 이 목소리, 이 목소리가 언어적 환각을 만들어내요. 언어적 환각.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환각을 만드는 것이죠. 내용은 알겠는데 목소리가 애매모호하다. 그럴 때 환각이 뜨는 것이죠. 페르시피앙, 지각하는 자가 현존하는 것은 목소리라는 대상이 거기에 현존하는 한에서입니다. 언어적 환각은 거짓된 페르셉툼, 지각된 것이 아니라 이탈한 페르시피앙입니다. 주체는 자신의 언어적 환각 속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페르시피앙의 조절과 관련해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으려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소리를 지각하는 자가 페르시피앙이에요. 그리고 그 지각된 내용이 그 페르셉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어적 환각은 뭘 통해 생기는 것이죠? 그 발화된 내용 페르셉툼을 통해서 환각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페르셉툼을 발화하는 목소리를 통해서 언어적 환각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인, 오해, 환각 이런 게 생기는 것이죠. 정신분석에 등장하기 전까지 인식의 길은 언제나 페르시피앙, 주체를 정화시키는 길로 그려져 왔습니다. 그럼 뭔가 이 오해하고 오인한 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죠. 소위 인지치료라고 하는 그 지각하는 자가 느끼는 그 불편감, 그 애매모함,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주는 그런 것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체의 보증을 위한 토대를 그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오물과의 만남 속에 그 현존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을 소문자 A와의 만남 속에 정쳐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체의 토대는 결여와의 만남이죠. 오물과의 만남이에요. 예. 자신의 그 무능, 균열, 그 결여, 이러한 오물과의 만남, 이것이 주체의 보증을 위한 토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존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을 소문자 A와의 만남 속에 정쳐진다. 예, 소문자 A를 만나야죠. 예, 소문자 A를 만났다는 것은 결여의 주체, 욕망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를 생각해 봅시다. 소크라테스의 타협할 줄 모르는 순수성과 그의 무소성은 서로 한 쌍을 이루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 순간 다이모니온의 소리가 끼어듭니다. 무소성은 위치를 헤아릴 수 없는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를 헤아릴 수 없으면 헷갈리는 것이죠. 애매모호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순수성이 있는 반면에 그러한 그 애매모호함도 있다. 거기서 다이모니온의 목소리가 들린다. 끼어든다. 귀신의 목소리가 끼어든다. 그 순수함과 그 애매모호함 사이의 그 격차, 여기에서 이제 다이모니온의 목소리가 끼어드는 것이죠. 그것이 주체로 하여금 결의의 주체, 욕망의 주체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를 이끌고 있는 그 목소리가
소크라테스 자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와 그 목소리의 관계는 분명 하나의 수수께끼로서 19세기 초 신용서사들을 번번이 유혹했던 문제인데 더 이상 이제 아무도 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만큼 그들이 그 문제를 건드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각의 주체를 이야기할 때 과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면 필히 연구해 보아야 할 새로운 흔적입니다. 뭔가를 지각한다는 것, 지각의 주체가 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어떤 그 무의식적 균열, 구멍, 결여, 간극, 이것을 지각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각의 주체라는 건 결국 결여의 주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 말에 대해 엉뚱한 상상은 금물입니다. 분석가가 목소리를 꼭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프로이드의 직계 제자이자 측근이었고 그 자신이 뛰어난 분석가였던 데오도르 라이크의 제3의 귀로 듣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귀머거리가 되는데 귀 두 개로도 모자란다는 뜻 같아서 그 제목에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는 속임수를 귀뜸해주는 그 뭔지 모를 목소리란 걸 듣는데 이 세 번째 귀가 사용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환자의 거짓말 이면에서 무엇이 말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었던 저 좋았던 시대, 영웅적 시대를 보낸 사람이었던 겁니다. 환자가 이야기하는 그 속임수를 알아듣기 위해서 세 번째 귀가 사용된다. 분명 우리는 당시보다는 진일보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제 막 출현하기 시작한 대상의 일을 그러한 편차, 균열 속에서 알아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데오도르 라이크가 그 제3의 귀로 듣기를 얘기했다는 것은 환자의 거짓말 이면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환자의 증상이 그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는 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건 제가 좀 애매모호하게 생각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 피에르 코프만 선생님께서 보아스와 데오도르 라이크에 관해 재차 언급하셨던 것과 꿈의 해석 7장 첫 부분에 나오는 이미지에 관해 언급하셨던 것 사이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은지요. 분명한 것은 그가 잠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자신과 함께 우리를 잠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거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저는 프로이드가 제시했던 원래 맥락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 위해 유대 전통을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프로이드가 주체의 분열에 대해 글을 쓰다가 펜을 접었다는 것과 그 바로 직전에 인간 모세와 유일 신교에서 유대 전통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을 문제 삼았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가 사용한 논과나 논증 과정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이론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유대 역사의 한복판에서 예언적 전통을 다른 어떤 메시지와 근본적으로 더없이 분명하게 구별해냄으로써 진리와의 결탁을 분석가로서의 우리의 작업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프로이드 자신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온갖 방식으로 기록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와의 모든 결탁을 벗어던지는 한에서만 우리의 작업에 성실하게 전념할 수 있죠. 이 진리와의 결탁이 뭐를 의미하는지는 그 뒷페이지에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서로 안면이 있는 데다 어쨌든 정신분석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으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분이 자신이 살아온 삶, 심지어 자신의 역경에 관해 제게 얘기해 주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상의 학문적인 경력에서 교수 자격을 취득해 연구주임이나 연구 책임자, 연구소장이 되는 것,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사유의 발전이란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매우 성가신 일들 중에 하나이죠. 자, 그런데 요컨대 주체가 오로지 진리추구라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연구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순간부터만 자신에게 연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장이 하나 있는데, 분석의 장이 바로 무엇입니다. 오로지 진리 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와 결탁되어 있는 이 업무들, 교수로서의 그 연구 활동을 제외한 그 어떤 이 행정적인 업무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교수님들이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게 다 이제 그 본업인 연구 활동을 시간을 뺏어먹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연구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분석가라는 거예요. 분석의 전문가, 임상 전문가. 하지만 교묘한 속임수를 통해 바로 이러한 정신분석의 장에서 그들은 대학의 학위 부여 권한과 같은 위계 질서를 최대한 보존하려고 하고, 그 자격 취득을 이미 자격증이 있는 자들의 손에 맡겨버려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가르침을 통해 분석의 장 속에서 자신의 길, 사유양식, 활동 방식 자체를 발견해 놓고선 정작 분석을 시술할 수 있는 명시적인 허가나 권한은 자신이 바보 같다고 여기던 타자들로부터 얻으려 합니다. 이 분석가들도 자유롭게 그 연구 활동을 하고 임상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분석을 시술할 수 있는 명시적인 허가나 권한은 자신이 바보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얻으려고 해요. 자신이 바보 같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여기서 보면 교수님들이 아닌가요? 교수들이? 분석가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해야 될 사람들이 저 많은 일들 때문에 언제 연구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한테 자신의 그 분석 시술에 대한 자격을 갖다가 위임해서 명시적인 허가나 그 권한을 갖다가 부여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 이거죠. 저는 이것이 분석이라는 장과 대학이라는 장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동질성, 그리고 애매함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분석가들 본인이 무의식 문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바로 여기에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주 멋진 신뢰, 분석해볼 절호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닐까요? 분석가들 본인이 소위 무의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 분석 시술에 대한 그 허가나 권한을 갖다가 자기들이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리석다고 주장하는 타자에게 위임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부여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무의식적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라칸이. 이제 이 세미나 11도 20장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장 내 안에 너 이상의 것을 이 부분부터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